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지식의 핵심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흔히 삼천궁녀의 왕, 이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네,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긴 하죠. 그렇죠. 어쩌면 굉장히 유능했지만 비운의 군주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의 패배다라는 오명 때문에 진실이 좀 가려진 건 아닌지. 오늘은 의자왕이랑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백제의 마지막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몰랐던 이야기가 꽤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의자왕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면모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김춘추라든지 계백 또 예식진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 선택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걸 좀 같이 봐야 백제의 마지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의자왕 이미지랑은 정말 다르게 즉위 초에는 해동증자라는 별명까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일단 기록을 보면 효심이 깊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두터워서 해동증자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증자가 이제 중국 고대의 인물인데 효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빗댄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인품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굉장히 과감했어요. 동생 아들인 교기 그리고 귀족 한 40명 정도를 섬으로 싹 보내버립니다. 숙청이죠. 와, 바로 왕권 강화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정치적 기반을 다진 다음에 곧바로 신라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군요. 신라를 계속 몰아붙였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즉위하고 거의 바로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 지금 합천 쪽인데 거기를 포함해서 성 40개를 그냥 빼앗아 버려요. 이게 신라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위협이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야, 백제의 공세가 그 정도였다니 신라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 존망의 위기였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춘추의 역할이 결정적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야성에서 딸이랑 사위를 잃었잖아요, 김춘추가.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신라의 생존이라는 어떤 국가적 목표 아래서 당나라와의 동맹에 정말 사활을 걸었던 거죠. 그 끈질긴 외교가 결국에는 당나라 대군 13만에 신라군 5만, 이 어마어마한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18만 대군이라니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럼 이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백제도 당연히 필사적으로 맞섰겠죠. 황산벌 전투 그리고 계백 장군 이야기가 바로 이때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황산벌 전투하고 오천 결사대는 백제의 그 비극적인 항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이 계백 장군 이야기도 좀 다르게 볼 여지는 있어요. 정말 그가 백제군 전체의 최고 주위관이었는지, 또 출전하기 전에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 그리고 5천 명이 정말 백제 동원 가능한 모든 군사력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뭐랄까, 주력 부대라기보다는 나당연합군의 진격을 조금이라도 늦춰서 의자왕이 후퇴하거나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약간 지연 부대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래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계백 장군이 시간을 보는 동안 의자왕은 수도 사비를 떠나서 웅진으로 갔군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의자왕이 이제 웅진, 지금의 공주로 가서 항전을 계속 준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방군을 규합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딱 등장하는 인물이 웅진 성주였던 예식 또는 예식진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식진,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보통 아는 삼국사기 같은 기록에는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그냥 스스로 항복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록, 특히 중국 쪽 기록이나 최근에 발견된 그 예식진 후손의 묘지명을 보면요. 예식진이 의자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 넘겼다 이렇게 나와요. 네,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신했다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백제 멸망은 단순히 그냥 외부의 군사력에 밀려서 망한 게 아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의 배신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의자왕 하면 항상 따라붙는 그 삼천궁녀 이야기는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천궁녀, 네.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백제 수도 사비성의 인구나 뭐 궁궐 규모를 생각해 보면 궁녀 3,000명은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아마 3,000이라는 건 그냥 아주 많다는 걸 상징하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후대의 승자들이 패배한 왕조나 왕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냈거나 부풀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군요. 삼천궁녀는 좀 과장된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말년의 의자왕이 실제로 좀 형락에 빠지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안 들었다는 기록 자체는 있잖아요. 그 서자 41명을 최고 관직인 좌평에 막 앉히고 그랬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요. 네, 맞아요. 의자왕 16년, 그러니까 656년 즈음부터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성충 같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걸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진짜로 그 연이은 군사적 성공에 좀 도취되어서 방만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노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오히려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자기 친위 세력을 요직에 막 앉힌 거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진실은 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의자왕과 백제의 마지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능한 왕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네요. 초반에는 굉장히 유능했고 또 강력한 외부의 적,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균열, 어쩌면 마지막 순간의 결정적인 배신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자왕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주우기보다는 김춘추의 그 집요한 외교, 당나라의 정말 거대한 군사력, 또 계백의 그 필사적인 항전, 그리고 어쩌면 예식진의 그 마지막 선택 같은 이런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다 얽히고 설킨 결과로 봐야겠죠. 삼천궁녀 같은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는 역사의 정말 극히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가 당신에게 백제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역사라는 것은 과연 사실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결국 그 기록을 남긴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고 또 다듬어진 이야기일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